오늘 서울이 하루 종일 영하 10도 안팎에 머무는 등 전국에서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도 서울 등 중부지방에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출근길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법인세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는 양보할 게 없다고 선언했고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야당 자체 수정안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를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첩보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감소하며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지표가 잇따라 나오면서 내일 있을 미 연준의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 폭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연말 예산 정국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요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만간 국회로 넘어와 투표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관심입니다. 어떤 결과를 예상하든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 현안 잠시 뒤에 정가 브리핑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북극의 한기가 밀려오면서 오늘 출근길 서울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9.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한파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 이어지겠고 내일은 중부지방에 또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고된 한파에 단단히 무장하고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 모자가 달린 두꺼운 외투는 기본, 장갑과 목도리, 귀마개에 손난로까지 등장했습니다. 기온 자체가 크게 떨어진 데다 강한 바람이 더 심한 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하지만 체감온도는 영하 19.7도를 기록했습니다. 대관령도 체감온도가 영하 29.1도까지 내려갔고 설악산은 무려 영하 43.1도를 기록했습니다. 북극 한기가 밀려오며 시작된 이번 한파는 쉽게 풀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기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특히 이번 일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며 한파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에 이어 내일 낮부터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쏟아지며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으니 따라서 도로 결빙으로 인한 정체와 미끄럼 사고가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미 호남과 충청을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서 1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한파에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불편은 물론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내장산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정읍 도심도 하얗게 변했는데 주차된 차량은 물론 교통 표지판에도 눈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제설 작업은 이뤄졌지만 아직 도로가 미끄러운지 차들이 조심스레 서행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터로 나온 직장인은 사무실 앞에 쌓인 눈을 넉가래로 치웁니다. 지금 한 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더뎌져가지고 지금 두 개를 하는데 너무 힘에 부치네요. 제가 7시 반쯤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했으니까. 청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무심천변에도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이곳 청주는 7cm에 가까운 적설량을 기록했고 충북 북부의 경우에는 1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로 몸을 감싼 채 빙판길에 넘어질까 종종 걸음으로 걷습니다. 들어 저기 가장 춥고 또 눈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좋네요. 상쾌하고. 운동삼아 나왔는데 많이 미끄럽네요. 빙판길이라 갖고 진짜 걷기가 거의 힘들 정도로. 도로에 내린 눈으로 버스가 지연돼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버스가 약간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제설이 안 된 것 때문에 약간 미끄럽고, 그리고 기사님들도 이제 안전운전 하셔야 되는데. 한파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곳곳에서 빙판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충북 진천군 광해원면의 한 도로에서 직원 19명이 탄 통근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순천 완주 고속도로 하행선 상관 나들목 부근에서는 25톤 화물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또 대전 조차장역 부근 경부고속철도 서울 방향 선로가 금이가 KTX 2대가 일반 선로로 우회 운행하는 등 6대 열차가 최대 50분 지연됐습니다. 하늘길과 바닷길에도 차질이 생겨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일부 비행기가 결항하고 전북과 전남, 충남 등 대다수 여객선 항로도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의 동시 유행으로 감기약 수요가 늘면서 공급 부족이 우려되자 정부가 제약사들에게 긴급 생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틀 연속 8만 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며 재유행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다음 주에 마스크 착용 조정 기준을 발표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 생산 명령이 내려진 품목은 흔히 타이레놀로 알려진 해열 진통제 아세트 아미노펜입니다. 약국 판매용인 일반 의약품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하는 조제용 알약 650mg짜리입니다. 식약처는 이 약품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 제품으로 지정하고 18개 제약사에 긴급 생산 수입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3월 공포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 제품 특별법에 따라 긴급 생산 명령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인 이번 조치로 월 평균 공급량이 기존 4,500만 정에서 60% 많은 7,200만 정까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방역 완화 조치로 감기약 원료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약사들에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모더나의 BA.4-5 기반 2가 백신도 64만 명분 들여왔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백신은 12월 19일 사전 예약을 시작으로 12월 26일 당일 접종, 2023년 1월 2일부터는 예약 접종이 가능합니다. 당국은 이로써 현재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4종류의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 모두를 확보해 접종에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일상회복 준비도 병행한다며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이번 달 23일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는 이틀 연속 8만 명대를 기록했고 확산세 가늠자인 감염 재생산 지수도 8주째 1을 넘었습니다. 특히 켄타우로스 불리던 BA.2.75 변이의 세부 계통인 BN.1의 검출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이번 재유행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면역 회피력이 큰 BN.1이 재유행을 주도할 경우 유행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가족 등과 떨어진 채 혼자 쓸쓸히 숨지는 고독사가 매년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에만 3천 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5, 60대 남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연고 사망 등으로 추정만 해오던 국내 고독사 현황이 처음 집계됐습니다. 고독사는 가족 등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 사는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독거 상태에서 홀로 숨진 사람은 최근 5년 새 40% 급증하며 지난해 3,378명이었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1.1%에 달합니다. 남성이 여성의 5.3배나 됐는데 특히 5, 60대 남성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건강관리나 가사노동에 익숙치 않고 실직이나 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중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고독사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50대, 60대, 40대에서 오히려 고독사가 좀 많이 나타나는 남성들의 그 한참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고독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젊은 층 고독사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아 정신, 심리 상담 등 자살 예방 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고독사가 증가한 건 1인 가구의 증가로 사회 구성원 간 결속력이 약해진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고령화 등으로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데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우울감을 느끼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은 만큼 고독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독사 예방만을 좀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신규 인력을 좀 배치돼야 된다라는 걸 첫 번째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요. 기존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팀에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 업무들을 좀 기존에 있는 그 사각지대 발굴이나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사각지대 조기 발굴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지원 정책 등 고독사 예방, 관리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신민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날짜가 내일인데 아직도 양측은 법인세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는 양보할 게 없다고 선언했고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야당 자체 수정안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정일진 기자입니다. 협상 시일을 목전에 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최종 협상안을 내지 않으면 내일 단독으로 자체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보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야당의 초강수에 국민의힘은 결국 정부 여당이 양보해달란 말 아니냐면서 양보는 민주당이 하는 것이 맞다고 공을 넘겼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좀 양보를 해야죠. 국민들이 이 정권 교체에서 윤석열 정부 일하도록 했고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예산을 첫 해는 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현행 최고세율의 1%포인트라도 낮춰주면 대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중소 중견기업 세율을 낮추는 양보안을 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압박용인 줄 알았던 민주당 단독 수정 예산안이 처리 요건을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만큼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피하기 위해 여야 모두 어떻게든 최악의 선택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경전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한치 양보 없는 기싸움 양상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고작 100개 정도의 초거대 기업과 수백 명 남짓한 초부자들을 위한 천문학적인 특권 감세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안개 속 국면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52시간제 개편, 문재인 케어 폐기와 마찬가지로 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며 개혁의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한울 1호기 준공식 축사에서 원전 산업 제도약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이 우리 경제를 수습 못할 상황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파로 인한 지자체 비상근무 등을 이유로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김대기 비서실장은 양국의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달 윤 대통령의 방문을 앞둔 사전 작업이라는 관측입니다. 대통령실은 무역 적자 개선 기여를 언급하며 원전 정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의 청사진을 밝히며 총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신한울 1호기 가동의 연간 수입 대체 효과는 약 25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3조 3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우리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하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주 52시간제 개편과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탈원전 폐기와 건강보험 정상화는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담긴 내용인데 연일 전 정부 흔적을 지우고 작심 비판을 쏟아내며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대처와 지지율 반등으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일 열리는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추진 상황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케어 폐기 추진이나 주 52시간제 개편 논의 등에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서해 피격 수사 등 검찰을 이용한 사법적 보복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지우는 정책적인 보복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어 문재인 정부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개파를 뛰어넘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전 정부 지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대안도 없이 철진한 색깔론으로 민생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좋은 정책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할 수 있다면 상대 정책도 빌려 써야 한다고 지적했고 전임 정부 정책이라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친이낙연계 윤영찬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정파 불문하고 추진됐다며 문재인 케어 폐지는 국민 혜택을 줄이는 등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도 문재인 케어 폐기는 서민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거라며 윤 대통령은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자는 노동시장 개혁 공고안에 윤 대통령이 화답한 것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뿐 아니라 국민의 삶마저도 30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죽도록 일하는 과거의 노동으로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전 정부 핵심 관계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지우기 논란까지 더해지며 정치 보복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첩보 삭제를 지시한 적도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앞서 모두 비공개로 소환됐던 다른 피고발인들과는 달리 예고했던 대로 포토라인에도 섰습니다. 박 전 원장은 개혁하러 국정원에 왔지 삭제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며 첩보 삭제 지시는 없었다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국정원을 더는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며 검찰과 감사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의 병폐가 가장 피부로 느끼고 감사할 곳은 검찰입니다. 감사원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박 전 원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재작년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뒤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국정원은 고인이 숨진 다음 날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를 거친 뒤 첩보 보고서 46건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해당 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첩보 삭제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 남북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을 상대로 관계장관 회의에서 안보실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국정원에서 관련 보고서가 삭제된 경위는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기소된 데 이어 전날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하곤 주요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며 검찰에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박 전 원장 진술 내용을 분석하며 노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부터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예린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예산안 처리도 아직 안 된 상황인데 국민의힘의 내부 관심은 벌써부터 이제 전당대회로 이제 쏠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전당대회의 시점은 3월 초로 이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 당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룰 문제, 당심을 일반 국민 여론보다 훨씬 더 그 비중을 좀 높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확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과거에도 논란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이거를 건드리지 않고 당심 70, 민심 30, 그러니까 여론조사 30을 하는 거를 계속 유지를 해왔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새누리당 시절에도 4번의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네. 다 이거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서가 깊고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황교안 대표가 2019년에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가 돼서 미래통합당으로 바꿨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7대 3 이게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전통 있는 이 비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와 지금이 조금 다른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어쨌든 당심하고 민심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승민이라는 이런 존재,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변수들 때문에 그 윤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룰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좀 이런 강한 윤심과 그리고 당권 주자들, 이제 후보들의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좀 이게 유불리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역선택 방지 조항, 소위 말해서 민주당 지지자를 빼자 여론조사에서 그거는 거의 유승민 의원을 빼놓고는 거의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심과 민심에 있어서 비율은 여론조사에서 잘 나오는 후보들, 예를 들면은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런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나머지 조금 여론조사에서 안 나오는 분들이 주로 이제 뭐 권성동, 뭐 김기현, 조경태 이런 분들이 조금 뭐 90대 10에서 아예 100%로 하자.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유례가 없기는 합니다. 100%로 이런 식으로 뽑은 사례는요. 새누리당 이후로는. 네, 지금 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이제 갈리는데 찬성하는 쪽은 아무래도 이른바 윤심에 가까운 그런 그 차기 당권 주자들이 더 찬성을 하는 것 같고, 사실 반대하는 쪽도 이제 계속 지금 신경전을 벌일 텐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이 규칙을 바꾸는 데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지도부가 자체 회의에서 그냥 정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확정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선관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각 주자들의 어떤 입장도 또 들어보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이준석 대표가 나왔던 2021년에 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오히려 민심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나온 게 예비 경선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예비 경선에서 여론조사 50, 당심 50으로 하고 본선에서는 그대로 7대 3을 유지라는 방안으로 이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바꿀 수는 있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윤심이 이거를 당심을 확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쪽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뭐 아니면 선관위가 구성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그쪽으로 좀 가는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다만 100%로 하면은 너무 민심과 괴리가 있으니까 뭐 9대 10, 그러니까 90대 10 요 정도로 지금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유력한 관측입니다. 네. 좀 일정상으로 보면 이제 예산안만 통과되면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착수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 내부에서 이제 논의해서 이제 정해버리면 그만인 건데. 아무래도 이제 당권 주자들 사이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좀 더 표면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룰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그 동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승민 안 돼, 안철수 안 돼, 뭐 이런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고. 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윤심이 좀 그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뭐 여권 고위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차기 대권 주자는 당 대표 하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유승민, 방금 얘기했던 뭐 안철수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견제용으로 지금 강하게 룰을 바꿔야 된다라는 뭐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뭐 골대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 안 먹으려고 골대로 옮기는 거냐, 뭐 이런 반칙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당 분위기는 바꿔야 된다. 그게 이제 명분은 당원이 100만 명에 가까운 이 정도, 과거하고는 다르게 당원이 이렇게 늘었는데 그러면 당심을 더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어서 그게 뭐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100%로 가기에는 좀 부담돼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90대 10이 조금 많이 유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은요. 애초에 이제 2004년에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처음 도입했다고 하는데 18년 전에 도입해서 쭉 유지해온 그 배경에는 이 당의 어떤 이 외연을 더 넓히고 중도표를 조금 더 이제 흡수하고 그런 쪽으로 당을 좀 끌어가자는 취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거의 한 목소리로 이제 얘기했었던 부분이 이른바 수도권 그리고 MZ 세대의 소구론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차기 대표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이 당심을 이렇게 이 투표 비중에서 높이게 되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수도권이라든가 MZ 세대의 표심 그리고 중도표 이런 것을 이제 아우를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건지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건 아닌지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나와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네. 누가 당대표가 될지.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역대 이제 총선,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첫 치러지는 총선 같은 경우에는 중간 평가 성격이 매우 강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하면은 여당이 대통령하고 같이 협치를,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조금 도와주는 형식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대통령이 못하면은 여당이 이제 조금 그러니까 선을 긋는 모습을 그어야지만 그나마 선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달렸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도 대표지면은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잘하면은 여당 대표가 같이 뭐 윤심을 좀 많이 이렇게 반영하는 분이 되더라도 큰 상관이 없을 텐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각종 개혁 드라이브, 노동 개혁, 뭐 연금 개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지지율을 좀 끌어들이려고 지금 하는 모습인데, 일단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변수가 너무 많아서 선거까지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고, 뭐 민주당에도 뭐 이재명 당대표 리스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와는 했던 방향하고는 좀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당원 수가 이준석 전 대표 그 체제 이후에 굉장히 좀 늘어난 측면이 있고 구성 비율도 좀 달라졌고 이런 것은 이제 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명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제 표면화되고 가시화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 노웅래 의원이 조만간 이제 체포 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표결에 붙여질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일단 그 당론을 확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뭐 어제 오늘 이제 언론 인터뷰 나오신 민주당 의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민이 깊다. 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당론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지금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일단은. 네.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말씀하시는 분이 예를 들면 안민석 의원, 뭐 기동민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의원들이 결국은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소명을 듣고 이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의원총회를 열면은 민주당 의원총회를 내일 열고 거기에 이제 지금 노웅래 의원이 나와서 네.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도 열었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그거를 듣고 개개인이 좀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얘기를 뭐 그런 전망이 보이고, 박용진 의원도 일단은 얘기를 들어보고 각자 판단을 하자 이런 식으로 또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네, 노웅래 의원 본인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거듭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도와달라고 이제 읍석을 했습니다만, 일단 이제 자유투표에 붙여질 경우에 민주당의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떨지, 이게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분위기는? 그 저도 좀 종잡을 수가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수사 자체가 굉장히 편중돼 있다. 야당한테만 지금 모든 게 집중돼 있고 네. 여당이나 정부 쪽에는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럼 노웅래 의원이 100% 결백하다라고 믿느냐라고 보면은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서도 좀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네.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물론 노웅래 의원은 이제 3억 원이 집안에서 현금 뭉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 오늘 다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친 부의금이 뭐 8천만 원 그리고 장모 부의금이 1억 2천만 원 그리고 출판기념회 2번이 1억 원 해가지고 이게 다 3억 원이고 개별 봉투에 다 들어있던 거를 마치 6천만 원을 돈뭉치로 받은 것처럼 검찰이 조작한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가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방탄국회 범죄 피의자에 대한 방탄국회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상당히 조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선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모두 가결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야권 인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 중이고 뭐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도 이제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이 체포 동의안을 부결했을 경우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방탄국회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제 가결했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또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누구는 막아주고 누구는 그렇죠. 안 막아주냐 뭐 이런 거 뭐 네. 이런 논란이 이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민인데 오히려 그래서 친명계 쪽에서 이거를 좀 더 노웅래 의원을 좀 더 막아줘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되지 않냐 뭐 네. 이런 얘기도 오히려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의원 개개인 결국은 지금 전망으로 봤을 때는 당론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의원 개개인들이 판단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가결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데 부결표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성탄절을 전후해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 사면. 여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이제 사면론이 흘러나왔습니다만 이게 뭐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해서 지금 계속 수감된 그런 상황인데 형기를 한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제 사면론이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상황이 묘하게 된 게 본인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에 저는 사실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사면이잖아요. 근데 그 앞서서 가석방 얘기가 한번 나왔고 그때 원유철 전 의원 등등은 가석방이 됐지만은 김경수 의원은 안 됐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 지사 측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계속 본인을 이용해서 딸감처럼 이렇게 사용만 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렇게 뭔가 복권을 시켜주거나 가석방 시켜줄 생각도 없다.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형기가. 5개월 뒤에 나가나 지금 나가나 큰 상 복권이 없다라면은 사면이 아닌 게 피선거권이 부활하는 게 아니면은 큰 의미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혜택을 받은 것처럼 돼야 되는 뭐 모양새가 되잖아요. 만약에 복권 그러니까 뭐 사면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향후 정치 활동에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국민의힘하고 좀 각을 세우는 모습, 강한 모습의 좀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두루두루 조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려면은 복권까지 시켜줘라. 그거를 근데 대놓고는 못하고 그러니까 복권 없는 사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복권 부분이 초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석방은 됐는데 복권은 안 됐다. 그러면은 일단 총선이나 대선에는 이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민주당 당내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차기 당권에는 도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년 2023년 5월에 이제 출소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피선거권이 5년이 제한되기 때문에 2028년 5월입니다. 이게 좀 묘한 게
물론 그 내후년에 총선도 2024년 총선도 못 나가지만은 2028년 총선도 못 나갑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그러니까 총선을 2번 못 나가고 지방선거, 대선 다 못 나가니까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굉장히 좀 활동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게 민주당의 어떤 규정 같은 걸 보면은 피선거권이 없어도 선거권이 있으면은 당 어떤 뭐 선출직에는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당 대표를 출마를 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배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사면 받으면 오히려 모양새가 더 이상해지니까 차라리 형계 다 채우고 당당하게 게다가 이제 김경수 전 지사는 본인이 무죄다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면 받으면 더 이상한 모양새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당내 정치 활동을 하더라도 당내에서 좀 집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제 특별 사면 그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사면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이제 일정상으로 보면은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경우에 친문계 이제 차기 구심점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는 분명히 있는 거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5개월 후에는 어차피 적어도 5개월 후에는 석방이 될 테니까. 예, 그래서 뭐 완전 친명계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면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권 주자는 여럿이 있는 게 정권 탈환에 도움이 된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광범위하게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당기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가 브리핑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일 정례회를 열고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풀 꺾이면서 0.5%포인트만 높일 가능성이 큰데 우리 통화당국도 정책에 한층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9%를 넘겼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지만 지난달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1년 전보다 7.1%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오름폭을 보인 겁니다. 한풀 꺾인 물가에 경기 침체의 우려가 겹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엔 이른바 빅스텝 단행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이번에도 0.75%포인트 높일 것이란 분석은 20%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0.5%는 기정사실인데 금리를 결정하고 총재가 연준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죠. 거기서 무슨 말을 할까? 과연 이제 언제가 그 미국의 정책금리, 기준금리의 상단이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힌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도 한숨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급격하게 경기가 나빠지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내년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1월에는 0.25%포인트 인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1월 이후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12월 FOMC 회의 등 미 연준의 정책 결정과 그에 따른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 또 국제에너지 가격 등 대외 여건 변화, 다만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고 해도 1%포인트 넘게 벌어질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은 부담입니다. 만약 내년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이전에 원달러 환율이 또 오르거나 외국인 자금의 유출 정황이 감지된다면 한국은행이 다시 0.5%포인트 인상을 고심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엔저 현상이 이어지면서 최근 일본을 찾는 여행객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는데요. 초엔저 현상이 깊어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받는 데다 여행 수지 적자 폭도 커질 수밖에 없어 우려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일본 무비자 여행이 재개된 지난 10월, 인천공항에는 일본으로 향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본격화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 엄마가 계속 한국에서만 계셔갖고 제가 이번 기회에 엄마를 일본으로다가 모시려고 한 달간요.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이른바 초엔저 현상은 일본 여행을 더 부추겼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100엔에 1,000원대 초반이었던 원엔 환율이 900원대 중반으로 크게 낮아졌고 값싼 관광과 소비에 대한 기대감에 일본으로 떠난 우리나라 국민의 수는 급증한 겁니다. 10월 한 달 동안 일본행 관광객 수만 12만여 명, 1년 전보다 무려 6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엔저 현상이 경제 전반으로 보면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엔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 일본 제품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우리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해 9월까지 수출이 168억 달러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한국 제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일본하고 가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엔화가 원화보다 평가 절하폭이 클 경우에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인 여행수지에도 악영향입니다. 여행수지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쓴 돈과 외국 여행객이 국내에서 사용한 돈의 차이로 지난 10월 5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거주자가 이제 해외 나가서 얼만큼 쓰느냐도 이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을 고려해서 여행 수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은은 당분간 여행 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한해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를 목표로 세우는 등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8월 반도체 산업에 366조 원을 투자하기로 법을 만들자 중국은 187조 원 이상을 자국 반도체 산업에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 달러, 우리 돈 약 366조 원을 투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공장 유치를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 등에 5년간 527억 달러, 우리 돈 약 69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텔과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생산 기업들은 물론 삼성전자와 타이완 TSMC 등 외국 반도체 제조 회사들의 대미 투자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1조 위안, 우리 돈 약 187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중국이 자국 반도체 생산과 연구 활동을 북돋우기 위해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중심으로 5년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적 지원 패키지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르면 내년 1분기 해당 패키지가 가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보조금은 대부분 자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는 반도체 제조 공장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는 회사들은 비용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자국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 생산, 조립,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을 짓고 확장하거나 현대화하는 것을 지원하려 한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패키지에는 반도체 산업을 위한 세금 우대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였던 FTX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최고 경영자가 FTX에는 어떤 기록도 없었다며 어이없는 경영 방식을 폭로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사기로 볼 수 있다며 FTX 창업자 뱅크먼 프리드를 사기와 돈 세탁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FTX가 파산을 신청한 뒤 뱅크먼 프리드에 이어 최고 경영자를 맡은 존 레이 CEO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에 달했던 FTX를 파산에 이르게 한 것은 비정상적인 경영 방식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인 레이 CEO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FTX 파산은 종이 없는 파산이라며 대기업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경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Literally, there's no record keeping whatsoever. It's in the absence of record keeping. Employees would communicate, invoicing and expenses on Slack, which is, essentially a way of communicating for chat rooms. 그는 자신의 경력을 통틀어 이 같은 기업 통제에 완전한 실패를 본 적이 없다며 FTX 붕괴는
경험이 부족한 소수의 손에 기업 통제가 집중된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뱅크먼 프리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형법상 사기와 인터넷 뱅킹 사기, 돈 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기로 본다며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so hard to compare these things, but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by anyone's lights, this is one of the biggest financial frauds in American history. 전날 FTX 본사가 있는 바하마에서 체포된 뱅크먼 프리드는 현지 법원에 출석해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상화폐 붐을 타고 한때 265억 달러의 자산가로 급부상했던 뱅크먼 프리드는 지난달 초 재무구조 부실 의혹이 제기된 후 고객들의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자 FTX와 100여 개 계열사에 대한 파산 보호를 신청하고 최고 경영자에서 물러났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의 속도 조절을 할 여지가 커졌다는 기대감도 생기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보다 이제 낮게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7%대이긴 한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도 수치면이나 내용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 일단 7.1%라는 그 숫자 자체가 지난 여름에 9%대보다는 이제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점론에 대한 힘을 주는 거였었고 네. 당초의 시장의 예상이 7.3%였습니다. 네. 하고 이 정도만 나와도 잘 나온다라고 했는데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는 7.1%였고요. 내용 부분도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뭐 유가 떨어졌으니까 에너지 가격 떨어졌겠고 한때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기폭제가 됐던 중고차 가격은 이제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연준이 많이 버는 의료 서비스 비용도 확실히 떨어졌고요. 예. 하나 남은 게 임대료 부분은 아직도 좀 짱짱하게 올라 있지만 미국의 임대료라는 것이 늘 매매 가격과 한 3개월 정도 후행합니다. 근데 지금 주택 시장이 미국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임대료가 높지만 한 다다음 달은 뭐 확실히 임대료까지 떨어진다라고 보면 실은 내용면에서도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수치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추세를 볼 때는 한 몇 달 정도를 놓고 보지 않습니까? 네. 2달 정도로도 어느 정도 뭐 그런 조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9월 대비로 보통 6월 대비로 많이 보죠. 네. 그러니까 6월이 9%로서 그때가 정점이 아니었는가. 예. 그리고 10월, 11월까지 오른 흐름들에 있어서의 어떤 떨어지는 이런 모습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 네. 또 하나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준도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많이 주목을 하는데요. 이것은 현재 경제 참여자들이 향후 1년 후에 물가를 예측하는 건데 네. 이번에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뿐 또 지난주에 발표된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모두 이제 확연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면 추세적으로는 이제 상당 부분 물가를 떨어지는 쪽에 뭐 경제라든가 시장 참여자들도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 네. 지금 이런 점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더라도 물가가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측면이 좀 더 이제 강해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내일 새벽에 이제 새롭게 기준금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만 네.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네. 네,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이제 빅 스텝에 더 이제 무게가 실려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지난주죠. 2주 전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예.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워딩을 했고요. 빠르면 12월부터 가능하다. 그때 이미 이제 0.5%포인트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네. 실질적으로 어젯밤에 나왔던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나오니까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올 당장의 12월 FOMC는 이제 빅스텝이 거의 이제 확실시되는 그래서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는 4.5%로 일단 마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올리긴 올리는데 기준금리를 이전처럼 0.75%포인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니다. 조금 속도 조절을 하긴 할 것이다. 네. 자, 이게 그럼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가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새벽에 이제 발표되는 내용을 잘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한 네. 3시에서 4시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성명서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 관련한 이제 기자회견 내용, 예. 그리고 10여 명의 연준 위원들이 이제 내년도의 금리 수준에 대해서 전망을 합니다. 그거를 네. 말로 안 하고 이제 점을 찍는 예. 이 점도표 내용 네.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점도표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소수설이긴 하나 시장이 가장 원하는 거는 예. 5% 밑에서 한 4.75에서 5%의 가장 많은 점이 찍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윗단이 이제 4%인데 4.5죠. 이제 예, 내일 예. 올리게 되면 내일. 예, 예. 예. 내일 올리게 되면 4.5. 예, 예. 그러니까 올려봤자 네. 뭐 0.25 두 번이든 예. 뭐 요 정도라면은 상당 부분 시장은 힘을 얻게 텐데 네. 이건 이제 그야말로 소수설이고 현재 이제 시장은 한 5.25, 네. 5.25에서 5.5 뭐 이 정도의 가장 많이 점이 찍힐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점도표에 나왔던 향후의 금리 전망을 주목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 예. 기자회견의 답변인데요.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가에 대해서 파월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미국의 경제와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동안의 긴축을 통해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잘 통제되고 있고 지금 미국 경제가 뭐 경기 침체하지만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 이 정도의 말을 해주면 네. 아마 시장은 어마어마한 환호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 정도만 이야기를 해줘도 좋다. 즉, 인플레이션이 그동안의 긴축 정책을 통해서 상당 부분 제어, 통제하에 와 있다. 이 정도의 뉘앙스만 이야기해줘도 네. 저는 상당 부분 시장은 환호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럼 비둘기야 매야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번 12월 FOMC는 제롬 파월 연준장의 비둘기의 파월로 보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좀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을까. 물론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예. 반대 의견은 뭐냐? 아직까지 갈 길 멀다. 물가를 잡으려면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해야 된다. 이 예. 과정에서 경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예. 이 정도 이게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했던 이야기잖아요. 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시장은 굉장히 또 실망하게 될 텐데 네. 저는 일단은 좀 전자 쪽에 있습니다. 네.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제 시장이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올 한 해 동안은 어쨌든 미국 연준이 이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가속 페달을 계속 밟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예상하신 그 바대로 간다면은 네. 이 기준금리의 이제 인상의 이제 속도와 강도 면에서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쪽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시는 건데 어쨌든 뭐 새벽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봐야 어쨌든 됩니다. 예, 네. 지금까지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망치보다는 낮게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 속도 조절할 여지가 좀 생기지 않았는가. 네. 문제는 한국은행이 어떻게 우리의 기준금리를 어떻게 1월 달에 정할 그렇습니다. 것인가 하는 예. 겁니다. 아직 뭐 시간은 좀 몇 주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저는 0.25%포인트 인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12월에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는 없고요. 1월에 미국은 FOMC 회의가 없습니다. 네. 대신 우리는 1월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는데요. 현재 미국이 내일 올리게 되면 이제 4.5%가 되고요. 우리의 기준금리는 3.25, 1.25%포인트 차이인데 그동안에 우리 한국은행의 소위 말하는 금리 정책의 행태들을 보면 미국과 벌어져도 1%포인트를 좀 유지하려는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일단 1월에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밟아놓고 3.25로 갖다 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우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우리의 인플레이션을 보면 내년에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공공요금입니다. 즉 우리는 실은 뭐 올해 많이 튀었다, 설렁탕 가격도 올랐다, 뭐 다 올랐다고 하지만 억지로 공공요금을 좀 눌러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가스요금 3번 올리지 않았느냐, 전기요금 올리지 않았느냐. 근데 이게 실제 올려야 되는 것보다도 덜 올린 상태거든요. 네. 이 부분의 현실화가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있다라는 걸 각오한다면 예. 우리의 물가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걸 대비해서 저는 한국은행이 뭐 일단은 0.25%포인트 정도는 1월에 올려놓고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요금은 이제 사실 물가에 굉장히 큰 변수인데 그럼요. 앞으로 이제 또 올릴 일만 남았다는 거죠. 네, 공공요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올해도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네. 내년 상반기에도 좀 예상치를 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말씀하셨듯이 뭐 미국은 7%대인데 예. 우리는 이제 5%도 이제 꺾이고 4%대고 우리가 더 안정된 거야. 뭐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요. 예.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공공요금이라는 부분 하나를 좀 숨겨놨던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됐을 때 상당 부분 미국은 잡히는 듯해도 우리는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또 하나가 이 물가 상승률의 착시 효과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게 전년 동기 대비거든요. 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얼마 올랐냐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 1월부터 튀어 올랐어요. 7%로. 그러니까 내년 1월이 되면 올해 1월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은 내년 1월에는 상당 부분 물가가 잡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물가가 떨어진 건 아니죠. 예. 높은 상황에서 상승률이 떨어진 거니까 고물가 시대는 유지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올 4월부터 튀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 1월, 2월, 3월에서는 상당 부분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한국은행이 1분기에는 상당히 좀 긴축적 자세로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물가는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이 갈 것이고 네. 사실 경기도 뭐 침체로 좀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도 상당히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수출도 굉장히 안 좋죠. 수출 네. 전선이 안 좋은데 올해 무역 수지 적자가 5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14년 만에 이제 이 적자이자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 이게 상당히 뭐 올해 들어서만도 이 수출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경제에 이 빨간불이 켜졌다, 경고등이 켜졌다. 이게 이런 얘기 한 게 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예. 8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고요. 12월도 지금 1일부터 10일까지 잠정치 나온 걸로 봐서는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올해가 9개월 연속 무역 적자로 끝이 나게 되고 규모도 중요하겠죠. 현재가 한 470억 달러인데 500억 달러는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60조 원의 적자를 올해를 마감을 하게 된다는 건데 예. 우리는 거의 무역으로 뭐 먹고 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렇죠. 한국 경제의 바로미터, 뭐 탄광 속의 카나리아 먼저 알려주는 것이 지금 무역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의 무역 수지를 적자를 연속적으로 경험한 때가 언제였는가? 1996년이었었습니다. 그때가 200억 달러, 206억 달러 무역 수지 적자였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97년에 뭐 우리가 다 아는 IMF 외환 위기가 찾아오게 됐었죠.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한국 경제는 무역 나빠지고 조금 있다가 큰 위기가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이 되고 있는 문제는 거죠. 이게 일시적인 상황인지 네. 아니면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올해 들어선 사실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고 국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도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악영향이 있었고 네. 뭐 수출 여건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문제는 이제 뭐 대중무역이라든가 뭐 반도체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제 안 좋아지고 있어서 여기 이제 그렇습니다. 걱정이에요. 예, 첫 번째가 대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좀 역설적으로 좋게 해석하려고 한다면 네. 이런 거죠. 96년에 있었을 때는 한국 산업이 전반적으로 다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네. 그런 측면이었었는데 이번에 나오는 무역 수지 적자의 진짜 한 가지 요인을 따지라면 중국이거든요. 예.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정말 저렇게 뭐 무자비하게 하게 해버리니까 4개월 연속, 5개월 연속 코로나 봉쇄를 하니 중국이 흔들렸고 중국에 관련한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무역이 흔들렸기 때문에 예. 만에 하나 올해든 내년이든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풀고 중국 쪽의 소비 엔진이 돌아간다면 예. 실은 의외로 빠르게 저 무역 수지 적자가 해결될 수 있다. 이것도 상당 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그 영향이 되게 컸었거든요. 예. 그렇게 하나를 해석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건 문제인데 반도체입니다. 우리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화학, 뭐 쓰리톱 체제이기는 한데 네.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겨울이 상당 부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년 여름까지는 뭐 반도체는 거의 바닥을 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산업에 이제 사이클이 있어서 주기가 있어서 그렇다는 맞습니다.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요소 중에 어떤 것들이 네. 한국 경제의 무역 엔진을 돌릴까 여기에 대한 판단인데요. 일단 현재 바랄 것은 빨리 좀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봉쇄를 풀고 성장 엔진을 경기 부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년 1월, 2월 우리의 무역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은 중국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사 발생 47일 만에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가 놓인 12구 시민 분향소가 꾸려졌습니다. 직접 영정을 놓고 헌화한 유족들은 희생자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도 정부를 향한 원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상훈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을 기리기 위해 유족들이 마련한 12구 시민 분향소. 희생자의 영정도 유족들이 떨리는 손으로 직접 모십니다. 피부채에 사진을 걸고 국화꽃을 내려놓으면서 이제 마른 줄 알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옵니다. 나라가 죽인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에요. 분향소엔 희생자 76명의 영정과 위패가 안치됐습니다. 참사 발생 47일 만입니다. 자식이 숨진 사실을 다른 가족에게 차마 알리지 못한 유족들은 영정을 놓지 못하고 희생자의 이름만 올렸습니다. 또 유족 동의를 구하지 못한 희생자들의 자리엔 꽃사진이 대신 놓였습니다. 이제서야 저희 아이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추모다운 추모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통하고 억울한 마음은 금할 길이 없지만 이 아이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좁은 골목에서 자녀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그 골목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지 도대체 제 머리는 상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앞에 차로변도 넓었습니다. 6시 30분에 시민들의 목소리에 조금만 귀 기울였었다면 이번 참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부가 유족의 동의 없이 설치했던 합동 분향소엔 영정도 위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족들은 정부가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저의 동의 없이 분향소에 위패 없고 영장 없는 사진을 봤을 분향소 그 또한 저한테는 2차 가해였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하루빨리 진상을 알고자 하는 바람과 달리 경찰의 수사는 더디게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출범 40일을 훌쩍 넘도록 경찰청 정보라인 3명을 송치한 것 말고는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태원에 함께 갔던 친구 2명을 현장에서 떠나보내고 참사 트라우마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비방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 지난 12일 밤 17살 이모군이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하루 만입니다. 이군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던 생존자입니다. 참사 당일 이군은 친구 2명과 함께 이태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참사로 친구들을 잃었고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이군 자신도 참사 현장에서 크게 다쳐 입원 치료를 받다가 얼마 전에야 겨우 퇴원했습니다. 이후 일상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었지만 17살의 어린 나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군은 학교 차원의 상담과 함께 일주일에 2번 병원 심리치료를 받아왔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심리치료는 받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군이 심리지원 명단에 포함됐지만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군 측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 차원의 지원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치료 행위 자체가 부담일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거절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계속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참사를 당한 분들의 가족분들이라든지 생존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취약성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에 참여하시지 않아요.
또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희생자와 피해자를 절대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외부에 자극이 들어오면 트라우마는 악화하고 그만큼 일상 회복의 기회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별개로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월간 뉴이처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올해 있었던 사건, 사고를 되돌아보고 현재 상황과 대책을 짚어봅니다. 오늘은 신당역에서 일어났던 스토킹 살인 사건을 다룹니다. 서은수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신당역이 이제 여성 화장실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었죠. 스토킹을 당하던 이제 여성이 살해를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전히 이 스토킹 범죄 예방 대책이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좀 짚어봤다고요? 네, 지금으로부터 딱 3개월 전입니다. 지난 9월 14일 신당역 역사를 순찰하던 여성 영무원이 평소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주환으로부터 참변을 당했습니다. 범행 장소도 지하철 화장실이었던 데다 전 씨가 2년간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더욱 충격을 줬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사건 석 달이 지난 지금 이 법안의 한계는 무엇이고 대책 마련은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3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영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숨진 여성은 전주환의 서울교통공사 직장 동료이자 전 씨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였습니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지난 9월 스토킹 끝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신당역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이용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은 여느 지하철 역사와 다를 바 없지만 여자 화장실은 당시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 여전히 추모 장소는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은 역을 지날 때마다 피해자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포스트잇도 많이 붙어 있고 아직도 꽃들이 있는 거 보면은 가끔씩 오고 갈 때마다 안타깝죠. 어쩔 수 없을 때만 이용하기는 하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 당연히 무섭고요. 신당역뿐만 아니라 지하철 화장실 이용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피의자 전주환은 2년간 지속적으로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 9년을 구형받은 상태에서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이 도입됐지만 무용지물이었던 셈입니다. 시행 1년이 넘었지만 계속되는 흉악범죄, 스토킹 처벌법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원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가해자가 합의 요구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2차 스토킹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환도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접촉했습니다. 스토킹과 같이 관계에 기반한 폭력의 경우에는 지금 그것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는 배경이 됩니다. 검찰이 사건을 이제 법원에 이제 공소를 제기한 시점에서도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게 돼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안 처분이든 형벌이든 이제 결정이 되지 않게 되거든요. 올해 8월까지 검찰로 송치되지 않은 사건 10건 가운데 7건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풀려난 피의자는 무려 1,800명이 넘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엄격히 분리하는 게 핵심인데 이런 조치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행법은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문자금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고 가해자를 한 달간 유치장에 격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까지 잠정조치 사후의 경찰 신청 건수는 962건, 이 중 절반 이상이 기각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경남 진주에서는 집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한 피의자조차도 유치 처분이 기각됐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결국 또다시 피해자를 스토킹한 뒤에야 구속됐습니다. 잠정 조치 같은 경우는 경찰, 검찰, 법원까지 좀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실효성 있는 잠정 조치 4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현실에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잠정 조치가 기각이 됐어. 그러면 가해자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제가 잘못했는 거 아니야. 어디서 네가 감히 잠정 조치를 나한테 부과를 하려고 해. 잠정 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이 좀 필요한 그런 대목이고. 이렇게 시행 이후 한계가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 신당역 사건 이후 부랴부랴 손질에 나섰지만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여전히 심사 중이고 국회도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법 자체의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많은 분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법률 개정이 하루속히 신속히 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과 피해자 보호 조치 등 대책 마련이 늦어지는 사이에 이번 달에도 스토킹 가해자에 의한 방화 범죄가 발생하는 등 관련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가 가장 시급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법무부와 국회 모두 그 핵심 대책으로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행법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가해자가 피해자 위치의 특정 반경 내로 들어가면 신속히 가해자를 제지함으로써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온전히 공간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건 국가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가해자를 그 피해자의 반경 2km 바깥으로 밀어내는 형태의 조치를 취해야지만 피해자는 온전한 자기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도 일부 나오는데요.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위치도 수시로 파악해야 하는 만큼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이런 조치가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를 소유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내 정당한 소유권이 지금 침해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올 수 있게 되고 그게 가해자에게는 결국 뭔가 자극이 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거든요.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좀 중한 정도의 보안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현행법에서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한 긴급조치를 어겼을 때 처분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 시행 후 지난 7월까지 9개월 동안 긴급조치 위반에 대한 평균 과태료는 23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잠정조치 불이행죄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여전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많거든요. 법정형에 그래도 근접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이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죄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이제 어겼을 경우에 가해자에 대해서 이제 처벌하는 그런 법을 이제 좀 짚어봤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따로 마련 중이라고요? 네,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를 격리하고 처벌하는 데 초점을 둔 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도 준비 중입니다. 이 법안은 스토킹 피해자에게 심리와 법률 상담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취업, 주거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주변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이마저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피해자 지원법이 당연히 같이 마련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주거라든가 의료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뭐 여러 법률 지원 이런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마련이 안 됐고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는 게 기본 목적이었고 그만큼 시급한 법안이라는 문제의식은 같았는데도 또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네, 관련 법안들이 연이어 계류 중이라는 게 좀 답답한데요. 빨리 조치가 좀 이뤄져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월간 유의저 다음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월간 유의저 다음 시간에는 고물가 고금리로 큰 타격을 입은 서민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영끌 비투로 사회적 문제가 됐고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고 전망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은수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